안녕하십니까. 부장님TV 시즌2 제안요청서 RFP 실전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제안요청서 RFP 실전편에 대해서 먼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행 산출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일부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안 작성을 위한 RFP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부 하단에는 마지막에는 수행 산출물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서와 W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에는 산출물 시리즈 상세편은 ITPM 가이드처럼 업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주 긴 시간에 30분, 40분 이렇게 분량이 나오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ITPM 가이드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이드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산출물 시리즈는 조금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번 상세편에는 그렇게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출물들도 1부, 2부로 해서 조금은 시간을 나누어서 들으시기에 좀 편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안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수행 산출물 중에 RFP를 통해서 작성할 수 있는 요구사항 정의서와 그리고 WB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RFP에 있는 그 주요 내용들이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산출물에 많이 포함이 되어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RFP를 얼마나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안 발표를 하고 사업 수행을 할 때 고객과 어떤 요구사항 정의를 할 때나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매번 느끼는 거지만 RFP가 모호하거나 그거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항상 수행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FP를 철저히 분석해서 제안서를 잘 쓰면 수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수행할 때도 굉장히 이렇게 현업이랑 협상을 할 때도 아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시작하면 자, 세 번째로 RFP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스토리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구사항 정의서나 WBS에 비해서는 항목이 딱딱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정의서에 있는 그런 부분과는 달리 RFP에 있는 타스크명이나 요구사항 상세들이 세부사항, 그죠?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보드에 제목이나 업무명, 요구사항 상세 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화살표로 동일하게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념처럼 타스크명이 중분류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중분류에 해당되는 기업정보 제공 항목, 그것이 이제 요구사항명이 되겠죠. 요구사항명이 되고 주요 기능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등의 국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업정보, 이것이 요구사항 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기능 구현을 해야 될 요구사항 상세라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간 박스로 1번, 2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스토리보드에 보면 화면이 전개가 되잖아요.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1번, 2번 실제로 동일하진 않지만 기업명이나 영문기업명 등의 항목들이 화면에 어떤 필드명으로 이제 매핑이 돼서 화면에 데이터가 뿌려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면 샘플이라고 표현했던 그 밑에 보면 시트처럼 이렇게 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보면 그 화면에서 일어나는 액션이나 이벤트들을 말로서 이렇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조회한다. 그리고 뭐 조건을 넣어서 조회를 한다. 그리고 상세를 클릭한다. 그리고 상세의 항목들을 조회한다. 뭐 그렇게 보통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꼭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있는 RFP에 있는 요건들이 타스크명, 요구사항 상세, 즉 중분류에 해당되고 소분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측에 있는 스토리보드의 요구사항명이나 그리고 기능 구현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상세로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런 항목들, 상세 요구사항의 항목들이 결국 화면에 그 필드명으로 매핑이 되고, 그리고 샘플의 밑에 있는 것들이 화면에 그 이벤트나 기능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나 어떤 업무적인 순서로 기술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어쨌든 이게 RFP가 결국은 화면에 녹아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프로젝트를 기획자랑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게 기획자들도 RFP를 면밀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기획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화면을 그려내는 것도 RFP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구나. 결국은 기획자들도 RFP에 있는 그 요건들을 잘 파악을 해서 스토리보드에 각각 요소별로 매핑을 해야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전혀 항목에도 없는데 그 항목을 나열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혀 매칭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토리보드도 RFP를 근간으로 만들어지는 수행 산출물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협상서입니다. 기술협상 정의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을 수주를 하고 그리고 보름 이전에 그 고객사와 기술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협상을 하는데, 기술협상이라는 것이 저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 기술협상이라는 부분이 대부분 가서 하는 PM이나 이런 그 업무 PL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협상을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업무적인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시스템을 모르는 그냥 사업관리 PM이 내려가서 시스템에 관련된 장비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내용을 이슈가 나오면 대답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무를 기술 협상을 갔을 때 뭐 DB를 설계해야 된다든지 뭐 DB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나 개발 PL이 이런 요건을 잘 모른다. 특히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 그 DB를 2B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얼마나 작업량이 걸리고 뭐 데이터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런 부분이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는
RFP에 많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RFP가 업무적으로 모호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이거나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그런 거를 모호하게 기술해서 수행사에서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었다면 그거는 고객사에서 잘못을 했겠지만, 만약에 고객사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협상 내지는 수행 시에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반드시 기술 협상할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결국 나와 있는 거는 RFP입니다. 그래서 RFP 요건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업무적인 이슈가 있다든지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기술 협상 시에 RFP 요건에 대해서 중요한 게 가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 업무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RFP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면 좌측의 그림을 보면 동일한 스텝입니다. 기업 정보 제공에 해당되는 게 타스크명, 중분류, 그리고 요구사항 상세가 밑에 신용보증기금 어쩌고저쩌고 제공받은 기업 정보죠. 자, 그러면 기술협상 정의서도 요번에 제가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기술협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앞에서 보셨던 요구사항 정의서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기술협상 정의서와 요구사항 정의서의 다른 점은 요구사항 정의서는 수용 여부 이런 부분이 이제 똑같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기술협상 부분에도 수용 여부가 있어야 되고 요구사항 정의서도 결국은 수용 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는 실제로 수행을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했다, 아니면 미수용을 했다, 아니면 이 요건에서 삭제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회의록이나 아니면 그런 회의록이나 주관보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술협상 같은 경우는 착수를 하고 수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착수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안 남기는 거가 요구사항 정의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좀 결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요건을 나열한 거는 요구사항 정의서랑 그 기술협상 정의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기술협상 같은 경우는 1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재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또 표현을 하겠죠. 이제 원래 요건은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었고 이 업무는 이렇게 대체됐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회의록 같은 거를 남기는 거랑 비슷한데, 기술협상 정의서는 그 동일한 선상의 결과에다가 그 내용을 남긴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술협상 작성의 기준이 되는 것도 RFP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요구사항 정의서와 아주 유사하다. 아까 차이점 말씀드렸죠. 요구사항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은 회의록 등의 근거를 남기는 것은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고, 그리고 회의록 이런 부분을 남기진 않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 해당 로에서 결과를 남기는 것이 기술협상 정의서고, 그리고 기술협상은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부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안서 작성할 때의 중요사항인데요. 기타
기타 중요사항이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 RFP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출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 이게 뭐 2번, 100번 강조해도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좌측에 보시면 RFP를 받으면 그 제안 작업에 대한 유의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안 읽고 아니면 잘못 오해해서 작성을 하거나 제한 기준에서 벗어나게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꼭 이 예시가 꼭 이 예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예시인 것 같아서 제가 예시 1번부터 3번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평가 기준 적용일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자, 평가 기준 적용일은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입찰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하는 걸 입찰 공고일 때부터 현재를 공고일부터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M이 입찰 공고일 이전에 예를 들어서 수행사에 프로젝트 투입 입찰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입찰 공고 이후로 해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어서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입찰 공고 이전에 PM이 해당 수행사의 직원이었냐, 정직원이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 기준일인데, 그래서 그전에는 신용등급이 B 플러스였는데 입찰 공고 이후에는 B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그런 그전에 B 마이너스였는데 B 플로 바뀌었다. 근데 실제 업체의 그 기업 등급은 B 플 이상이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입찰 공고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또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거는 직원 5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기준이 입찰 공고일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 신용등급이나 그리고 매출액, 그리고 직원수, 또 생각나는 게 그리고 3년 이내 동일 가업을 수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일자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제안서를 많이 안 써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제안서의 별첨이라고 해서 아예 그 제안서에 상관없이 별도로 제작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제안서에 마지막 투입 인력이라든지 이런 보통 투입 인력 서류 같은 것이 별첨에 해당되거든요. 프로필이라든지 PM 자격증 이런 것들이 별첨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차가 있고, 목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제안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별첨이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제안서를 쓸 때 300페이지 이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00페이지 이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그 제안서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 제안을 포함한 300페이지 이내로 하는 거고, 별첨은 그냥 그 300페이지를 제외한 별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별첨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시스템 구축인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는 RFP에 보면 장비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뭐 8코어, 뭐 8코어 이상, 뭐 그리고 뭐 하드웨어는 뭐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스펙에 대해서 그 하드웨어를 장비를 기술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장비를 납품하지 않고 사양을 변경하여서 납품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RFP에 있는 장비 스펙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그 통상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입찰 공고의 현재 기준, 그리고 별첨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비 사양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맞춰서 제안서를 써야 되고요. 제안서에 보통 장비 사양에 대한 그 투입됐을 때 장비를 납품하는 기준으로 하드웨어를 견적을 받아서 그거를 기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당연히 장비 스펙이 낮으면 안 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납품을 해야 되고요. 그 아까 예시 두 번째에서 첨부 서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이런 것들이 첨부 서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약서, 청렴 계약 이행각서. 그러니까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료를 못하고 회사가 회사가 위태로워지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보거나 이래서 그런 경우를 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약서를 통해서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약서를 고객과 기업 간에 확약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렴계획 이행각서는 뭐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불량 기업이 아닌 이런 기업에 대한 증빙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부 2에 보면 제한업체 일반 현황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등급 그리고 그 회사의 등기부 등본라든지 그런 그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제한업체 일반 현황으로 첨부 서류 별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안서에 설명드렸듯이 별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이라 해서 요것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예전에 헷갈렸는데, 정성적 평가 자료와 정량적 평가 자료라고 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의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항상 이렇게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로 해서 두 개를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적 제안서 평가 자료는 통상적으로 제안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정성적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정량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정량적 평가 자료라 하면 정량이라 하면 그 정해진 양이죠. 정해진 양 말 그대로.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이게 별첨으로 이거는 아예 별도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까 별첨으로 제안서에 붙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공공기관에 따라서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로 해서 나누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정량적 평가 자료인 정량적 제안서는 아예 떨어진 별첨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안서 일반 현황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직원 수, 신용등급, 그리고 등기부 등본 뭐 이런 자료들이 별첨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뭐 사업 분류 뭐 이런 것들이 별첨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입 인력도 같이 붙게 되죠. 투입 인력도 뭐 PM 그 주요 인력에 한해서 PM 그리고 뭐 PL 그리고 이렇게 주요 인력에 한해서 별첨으로 프로필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정량적 제안서라고 해서 그리고 이 정량적 제안서가 왜 필요하냐면 참여하는 업체가 많게 되면 그 제안서가 보통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이 제안서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기술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실제 그 업체를 평가할 때는 정량적 제안서인 별첨 자료로 이 회사가 안전한 신용등급이다. 직원은 한 500명 된다. 그리고 신용등급은 A 플러스다. 책임지고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이 사업을 맡게 될 PM이 되게 역량이 있고 프로필을 확인하고 이렇게 평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정량적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해를 하셨죠? 옆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첨부 2에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이 정량적 평가 자료에 해당되는 거고 참여 인력 이력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 2번이 객관적 근거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약서는 가업 수행 완료를 위한 확약을 증빙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RFP에 대해서 오늘 2부 시간에는 스토리보드와 그리고 기술 협상 그리고 기타 제안서를 작성할 때의 주의사항 및 제안서의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산출물 상세편, 실전편은 이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조금 길지 않게 들으실 수 있게 제작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감사드리고요. 산출물 시리즈 코리아 로커의 산출물 시리즈와 ITF PM 가이드 이 내용이 있으니 언제든지 코리아 로커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